예,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오늘 밤 늦게 귀국합니다. 성과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늦게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이 되죠.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참석을 하고 이제 지금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우선 성과를 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과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제 그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 강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제 의결안이 지금 의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국가들과 그리고 또 특히 미국과 직접적으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의지를 함께 교환한 그런 것을 중요한 게 사실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평화를 다른 단어보다 한 30여 번 정도 그 강조를 했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평화를 했다 해가지고 뭐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측에서는 평화를 구걸한다, 대화를 또 구걸한다 이런 또 평가도 사실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화라 한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이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강한 여러 가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해서 그리고 또 제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그 평화적으로 이것을 또 해결해서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평화 목적을 달성한다. 여기에 상당히 그 초점을 두면서 이런 어떤 평화 사상이라든가 평화 의지, 우리의 또 평화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유엔 총회에서 거의 세계에다가 직접적으로 알린 그런 그 시간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어제 유엔 기조 연설에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32번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 연설 일부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설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데 평화를 많이 이제 강조했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좀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좀 찍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평화라든지 대화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이제 전 세계가 북한 핵이 지금 계속 위기가 고조되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또 한국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사실 한반도 문제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그것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럼 한반도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평론들이 이제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평화를 그렇게 강조할 때 김정은이는 어떻게 그 평화를 들었겠느냐라는 부분에도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가장 강력한 북핵 제재 수단으로 지금 이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건 절대로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은 절대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미미한 그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그 연설을 마치고 예. 기자들과의 그 환담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그 평화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또 평화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평화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은 뭐 충분히 그 자기도 그걸 하면서도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방금 우리 김진무 박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했다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그 평화든 뭐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소위 그 김정은 정권을 뭐 군사적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하고 이런 차원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 대화로 가장 협상 차원에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지금 차원에서는 김정은이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강한 제재와 압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제재와 압박 자체를 유엔 회원국들이 사실 그 같이 그 함께 해달라 하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게 이번에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주 요소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뭐가 있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그 비핵화를 그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우선시 그것을 하고 또 미국과 이런 것을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이행하도록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또 이것을 또 의견을 했다 이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다면은 이 평화 자체도 강한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군사적 옵션도 마찬가지다. 군사적 옵션 마찬가지. 그것이 전쟁으로 화하거나 그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자체가 이런 군사적 압박을 느껴서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방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되죠. 자, 그 기조연설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 최첨단 군사 자산을 이제 획득하고 뭐 개발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핵 잠수함을 뭐 추진하는 겁니까? 이제 핵 잠수함 얘기는 뭐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아마 핵 잠수함도 상당한 제공될 무기 중에 개발될 무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자기들이 우선 예산상의 어떤 제약,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 미국이 다 개입해야 되는 어떤 패권 국가로서요. 그래서 최근에는 역외 균형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보 위협은 그 지역에 위임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무기나 장비, 어떤 군사 전략 같은 걸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핵 위협이 동북아에서 있는데 한국에다가 어떤 강력하게 어떤 첨단 무기 체계를 지원해서 북핵 위협을 한국이 일정 부분 그 위협을 방어하는 담당을 맡게 만드는 거죠. 근데 최근 우리가 이제 킬체인,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 여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체계를 가져오거나 기술을 가져와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주기를 꺼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이번에 가능하면 우리가 첨단 무기를 획득하고 개발하는데 도와주겠다. 아마 그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위 그 뉴욕 방문, 미국 방문 자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 성과가 있겠지만 이번에 보면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그 평화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우리 자체에 군사력이 필요하다. 자, 그럼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산적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게 초점을 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이런 그 최첨단 군사 무기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가 같이 또 이렇게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것을 어떤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 또 성과는 일정한 부분 우리가 판단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이제 다루는 정상회담에서 오랜만에 한번 이제 한미 정상이 웃었다고 하는데 뜻밖의 단어 때문에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 개탄스럽다는 단어 때문에 웃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deplorable, 그러니까 개탄스럽다라는 그 단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단어거든요. 이제 힐러리 당시 대선 후보가 저렇게 이상한 트럼프에게를 지지하는 사람들 참 개탄스럽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개탄스럽다는 발언에 결국은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중도에서 양쪽을 어느 쪽도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트럼프 쪽으로 확 쏠리게 만든 아주 트럼프에게는 행운의 단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개탄스럽다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그 주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어떤 용어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또 한미 간의 공조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that word. I didn't tell them. I promise I did not tell them to use that word. That's been a very lucky word for me and many millions of people.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하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 언론이 좀 왜곡 보도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청와대에서 그 유감 표명 자체는 저는 비교적 그 정확한 판단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역시도 이거 인도적 지원 자체는 미국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역시도 이 평화적 소위 그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끊임없이 지속한다는 그런 또 원칙을 우리가 갖고 왔고, 근데 단지 문제가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민감한 것이고 또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이것도 또 생각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우리 통일부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 시기를 지금 그 저울질하고 있는 나름대로 그런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 그 인도적 지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게 오히려 그 잘못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인도적 지원이다 뭐 지원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무슨 지원이냐, 오히려 압박과 제재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하는 측면에서 일본은 그런데 좀 강조한 것 같고 또 미국도 그랬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보도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지 않았냐 생각이 들죠. 자, 지금 뭐 말폭탄이 뭐 상당히 역대급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 그 발언이죠.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유엔 연설에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사실은 뭐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그런 성명을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김정일과 김정은의 어떤 통치 스타일 또 성격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김정일은 사실 은둔의 지도자 그리고 간접 통치를 이제 계속 해왔고, 김정은은 아주 저돌적이고 직접 통치를 즐기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노동신문에 났거든요. 노동신문에 났다는 거는 노동신문이라는 건 이제 당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걸 보고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한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키려는 아주 그런 의도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최고 수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핵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으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또 대내적인 메시지도 강하게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거기서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김일성은 비교적 현지 지도라든가 소위 애민 차원에서 나름대로 사회주의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것에 비해서 김정일은 철저하게 그 은둔 정치를 사실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또 김정은은 어떠냐 하면은 할아버지 그 김일성의 어떤 그런 그 통치 스타일을 많이 지금 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의 경우는 굉장히 그 종교적이고 이런 어떤 그 신비감을 조장을 했다면은 사실은 김정은은 이 소위 그 세속적인 지도자로서의 뭔가 면모를 나타내는데 이번에 이것을 자기가 직접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발언에 대한 불쾌감과 동시에 그게 또 비난한 것은 바로 세계의 최강대국인 그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침으로써 자기가 1대1로 세계 최강의 트럼프 대통령과 자기는 거의 동격 이상으로 뭔가 이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알려주는 측면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준다. 그게 바로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이 북한의 핵미사일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유엔 총회 참석 중인 이영호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아마도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돼서 역대급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섬찟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쏟아냈는데요. 이 초강경 조치라는 게 그러면 뭐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사실은 뭐 지금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남아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폭탄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미사일도 이제 어느 정도 ICBM까지 완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남아 있는 거는 그 핵폭탄을 미사일 안에 넣어 가지고 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근데 그 물론 뭐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수소폭탄까지 완성했으니 수소폭탄을 넣어서 발사해서 상공에서 폭파하는 이게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50년대까지 그 실험을 했어요. 근데 60년대 들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서로 협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지하 핵실험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얘기한 거는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조치를 심중히 고려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심중히 고려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러는 그럼 그게 사상 초강경 대응 조치가 뭐냐라는 것을 뉴욕에 있는 외상한테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거든요. 과거에 지난번에 그 괌 타격할 때는 김정은이 직접 가서 전략군 사령관한테 작전 계획을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초강경 대응, 수소폭탄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 조치 자체는 그때보다는 어떤 수위가 좀 낮은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말폭탄에 그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는 이 수소폭탄을 이제까지 자기들은 이제 수소폭탄까지 그 실험을 성공을 했고 또 그다음에 핵탄두 수소폭탄 핵탄두까지도 성공했다는 게 이번에 6차 핵실험에서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선전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하 핵실험입니다. 지하 핵실험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간접적이에요. 이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태평양상이라든가 무슨 뭐 무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밖에 이제 지하가 아니라
일단 바깥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핵실험을 수소폭탄 핵실험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위력을 직접적으로 과시할 수 있던 그런 단계가 사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단계에 바로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김준우 박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번 뭐 바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을 것이나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을 함으로써 수소폭탄을 이것을 지하 핵실험이 아닌 이런 그 공개리에 이래 하는 것을 사실 할 것이 남아 있다. 이래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이 진짜 가공할 그런 그 수소폭탄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다. 거기에서 또 핵탄두 장거리 ICBM 미사일에 실어서 이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도 미국도 여기에 상당한 위협을 나름대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오히려 미국을 협상으로 이끌어낸다든가 그래서 북한이 주도하는 그런 협상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미국이 오늘 유엔의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별도로 대북 그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 북한과 거래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 은행 뭐 이런 데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중국을 압박했죠. 중국이 북한의 핵을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업은 미국하고는 절대 거래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계속.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중국이 나서주길 바랬는데 중국이 여전히 그 지난번에 원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원유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도 뭐 북한하고 신규 금융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아직 그건 좀 오보라는 얘기를 지금 중국 당국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든 지금 최근에 와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소위 그 중국이 뭐 은행이라든가 주요 은행이라든가 이 북한과 신규 뭐 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신규 구자를 튼다든가 하는 것을 지금 그 금지하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다 하는 것은 지금 보도로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